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일상 속에 숨겨진 재밌는 과학 이야기 만날 준비 되셨나요?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문제, 건강, 생로병사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건강히 오래 사는 것 누구나 꿈꾸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함께 하시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궁금하시죠,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의 주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유전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유전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체 맞춤 의료 전문 연구단 김정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전자 속에 있는 비밀을 풀어서 질병의 원인과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전략들을 탐구하는 유전자 헌터 김정혜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교정연구센터 김용삼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유전자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고 무슨 암호화 같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그 암호화 같은 것들을 명쾌하게 해독해드릴 셜록 홈즈의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전자라고 하면요. 저는 사실 이 말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축복받은 유전자다. 제가 봐서는 우리 명수지 아나운서께서도 부모님으로부터 미모의 유전자를 듬뿍 물려받으신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느 쪽에 유전자를 받으셨나요? 전 좋은 것만 골라서, 네. 쏙쏙 골라서 받은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를 속일 순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피를 물려받았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라고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지금 모습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상님께 물려받은 어떤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전에 대한 속설들이 많잖아요. 때로는 그게 맞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쏙쏙 뽑아서 가져와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유전에 관한 속설 첫 번째. 딸은 아빠 닮고 아들은 얼마 닮는다. 이게 과연 맞나요?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두 분 다 X를 드셨는데 제가 좋은 것만 골라 닮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빠 유전자를 더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더 많이 닮은 것 같고 실제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네. 어느 정도 이런 얘기가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마에게서 23개의 그 염색체를 받고 그리고 그것과 짝꿍을 이루는 23개는 아빠한테 받다 보니까 똑같이 50대 50으로 받은 거예요. 그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더 발현이 되었느냐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죠. 근데 사회 진화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아기들을 보면 아빠를 닮은 아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야생의 생활에서는 엄마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알아볼 수 있지만 수컷은 아빠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알아볼 수가 없다 보니 처음에 태어나자마자는 아마도 외형적인 면에서 아빠 유전자의 발현이 좀 잘 되는 게
수컷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진화론자들의 가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태어난 아기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하면 아이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저희 어머님께서 유전자 방송을 한다니까 꼭 좀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게 다 비만 DNA 때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저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애매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질문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칼로리를 우리 뭐 배나 이런 데 이렇게 저장한다는, 지방으로 주로 저장한다는 의미인데, 물에는 칼로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는 칼로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가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지방으로 축적하는 비율은, 효율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이 바로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정말로 살이 잘 찔 수 있다. 이제 그 부분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진화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마 왜 우리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을까? 우리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옛날에는 우리 다 뭐 고기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야수하고도 싸워야 돼, 짐승하고도 싸워야 되고. 근데 뭐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추워지면은 또 그게 언제 잡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일정적으로 전에 잡았던 것들을 칼로리를 비축해야 되는 유전자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죠? 먹을 게 너무 있나요? 많아요. 네.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농경 사회가 되면서 먹을 것이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필요 없어져요. 그런데 일부분 그런 유전자가 아직도 남아있거나 변이를 통해서 그게 더 효율적인 유전자로 바뀌면 어떤 누구는 쉽게 살찌거나 그렇지 않은 유전자가 사실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유전자도 있어요. 또 동일하게 먹어도 포만감을 안 느껴. 계속 먹게 돼. 그러면 비만으로 갈 수 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울하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우울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살이 찔 수 있어. 예,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데 어쨌든 다 칼로리하고는 관련이 있다. 물만 먹어서 살찌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 들으셨죠? 뭐 물만 마신다고 살이 찌진 않는다고 하니까 건강 위해서라도 물을 꼭 많이 챙겨주세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노인들은 DNA가 다르다? 라고 하던데요. 한마디로 장수 DNA라는 게 있는 건가요? 맞으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장수 DNA. 그럼 장수 DNA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어떤 한 가지 유전자 DNA 구역을 딱 집어서 장수 DNA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유전자가 장수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모델 동물들 실험을 해 보면 어떤 유전자 조작이 일어난 실험들에서 굉장히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비슷한 유전자가 있으니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사람 연구를 해보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세 이상 사시는 장수하시는 분들의 가계를 조사를 해보면 그럼 그분들의 자손들은 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2019년에 사이언스라는 학술 저널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부 다 가계도 조사를 해서 장수 DNA가 진짜 있는 것인가, 유전자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 것인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19%?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나머지 81%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 우리가 먹는 거, 담배를 피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거,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장수 DNA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수 DNA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전자 힘도 강력한데 네. 그에 못지않게 후천적인 환경이나 네. 생활 습관 또한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저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보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깔끔하게 끝맺음까지.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유전과 관련된 단어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DNA, 유전자, 염색체, 유전체, 참 그게 그거 같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좀 명확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셜록 홈즈의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자, 보이시나요? 네. 네, 아파트가 보이시죠? 아파트. 네, 아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작은 벽돌로 시작이 되죠. 벽돌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지어갑니다. 바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되는 이 벽돌, 이것이 DNA입니다. 예, 가장 작은 단위죠. 영어로도 빌딩 블락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이 DNA가 일정 정도 모여서 어떤 하나의 기능을 하는 그 단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아파트로 말하면 뭘까요? 305호, 107호 이렇게 하나의 주거 공간, 집에 해당하는 게 이제 유전자고요. 자, 그런 게 한 건물에 쭉 모여 있으면 동이 되겠죠. 그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네, 염색체. 그리고 단지 안에는 요즘에는 뭐 10개도 넘는 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단지 안에. 자, 그 모든 동을 다 합친 단지의 개념이 유전체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명쾌하죠? 네. 근데 여기서 아파트하고 이 우리 DNA 유전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유전체는 게놈이라고 부르는 유전체는 이제 DNA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종류가 4가지 벽돌이에요. A, T, G, C 4가지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이 반드시 비슷한 동이 같이 있어요. 쌍으로 있어요. 배기동이 2개예요.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조금씩은 달라요.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동이고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23동 쌍, 46동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23동짜리가 여자는 똑같은데 남자는 하나가 짙다가 마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Y 염색체라는 거예요. 네. 요 정도만 다르고요. 이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우리의 전체의 우리 유전자의 모습을 그려내는 건데요. DNA 하나 길이로 말하면 30억 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0억 개의 벽돌로 이제 이런 집을 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억 쌍의 DNA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유전자는 몇 개인가요? 약 2만여 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지렁이도 이 유전자가 대략 한 2만여 개라고 들었는데 네. 이거는 뭐 고등생물일수록 유전자가 더 많고 그런 거는 꼭 아닌가요? 맨 처음에 한 3만 개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가짜 유전자들이 있어요. 별로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슈도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제거하니까 한 2만 개 남짓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되게 특별한 이 동물 중에서 특별한 네.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동물보다는 월등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인간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뭐 그렇게 다른 동물하고 크게 뜨가는 건 아니잖아요. 뭐 먹을 거 먹고 잠자고 자고 그렇죠. 지능이 약간 좀 높고 그다음에 뭐 직립보행하는 정도가 좀 다를까? 어쨌든 우리 이 바이오를 이렇게 코딩하는 암호화하는 유전자는 일반 동물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네요. 아니 그러면 이 약 2만 개라고 하셨는데 이 그 2만 개가 각각 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죠.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2만여 개의 유전자가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주요 기능은 서로 다른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것이고요. 보다 최근에 알려진 사실로는 단백질 이전의 물질인 RNA 상태로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RNA에 대해서 되게 네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RNA 바이러스를 생산하는 그 구역을 유전자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2만 개밖에 되지 않는 유전자인데 수적으로 따지면 그 GATC라는 염기 서열을 따져보면 30억 쌍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30억 쌍을 2만여 개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주제였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과학자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질문을 던졌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GATC가
GATC 항상 똑같은 게 아니라 순서가 마치 글자처럼 여러 가지로 조합이 돼서 섞여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자라는 시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84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그런 화제를 던지고 약 7개국 이상의 여러 큰 기관들의 연구자들이 달라붙어서 거의 3조 3천억 원에 드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2003년, 그러니까 90년부터 2003년 13년 만에 프로젝트를 오케이, 우리 풀었습니다. 30억 쌍을 100%를 풀진 못했지만 그중에서 대략적인 시퀀스를 풀었습니다라고 초록을 풀어서 굉장히 큰 쾌거를 이루었고요. 인간 생명의 비밀을 풀어줄 게놈 지도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과학자들은 혁명적 사건이라며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10만이 알았던 생명의 신비가 드디어 인간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간 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인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This is a day of historic significance. This is the day where we rolled out the first edition of the Book of Life with our own instruction book for all time, put into a public database.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 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맞아요. 나왔고 네. 그래서 와 이걸 다 풀었구나 그랬는데 한 달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걸 다시 풀었다고 맞습니다. 나와서 그게 뭔가 궁금했거든요. 그게 네. 그 휴먼의 그 유전체 안에는 아까 2만여 개의 단백질을 만드는 시퀀스도 있지만 사실 반복적인 서열을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호한 구역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 부분은 2003년 그 초안을 만들 때 살짝 빼놨죠.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아무리 반복되어 있는 시퀀스라도 우리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완성을 한 것이에요. 우리도 글자 읽을 때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 되면은 발음하기 어렵잖아요. 간장공장, 공장장 이렇게. 그런 거군요. 네,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스킵할 수밖에 네. 없는 거였고 이제 기술이 발전했는데 하고 봤더니 한 150여 개의 유전자가 새로 밝혀졌어요. 네. 숨어 있었던 네. 거죠. 의미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의미도 있었고 이 반복적인 서열 자체가 단백질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유전체라는 것의 안정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가 있음으로 해서 잘 부러지지 않고 뒤섞이지 않게 해주는 마크 역할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시퀀스가 어디 있는지 몇 개나 되는지 아는 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류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는데 그걸로부터 우리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겠어요. 우리 2003년도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유전자 지도는 초안이에요. 좋아. 초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표준, 그러니까 질병이 없고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지도를 통해서도 일반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나는 왜 질병이 있는지, 그렇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네. 달리기를 잘하는지, 네. 더 이쁜지, 뭐 이런 것들을 유전자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가 같이 분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2003년 이후에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유전자의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이런 질병이 걸리네, 더 잘 걸릴 수 있네,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형질이 근육이 좀 잘 생길 수 있네,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축적하게 된 거고요. 실제 그것들을 질병 치료에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좀 취약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단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정상인의 지도를 기준 삼아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어디가 잘못돼서 유전자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런 질병이 있을 것인가를 풀기 위해서 2003년 이후에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에서 질병인들의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암에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돌연변이가 어느 유전자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도 했고요. 그리고 치매 질환 같은 경우에도 암처럼 깊숙하게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어떤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엔 치매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구나. 치매가 걸리신 분들은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특히나 많이 있구나라는 정보도 알아낼 수 있게 되었고요. 방금 사례로 들었던 그 두 질환이 아니어도 대사 질환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계통의 신경정신계통의 질환까지도 모든 영역을 포함해서 유전자를 들여다보고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그런 영역까지 휴먼 지노 프로젝트 이후에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을 예측함으로써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보험 들 때도 내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질병들만 골라서 또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엄청난 것 같은데요. 보험사에서 안 봐주실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질병에 취약한 보험만 들겠다. 그러면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또 보험 수가가 또 올라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 어떤 회사의 문제일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그런 정보를 안다면 네. 그 사람은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되게 개인 정보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주민등록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내 유전 정보고요. 향후 이걸 잘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윤리법에서 그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들을 사실은 설정해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많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못하는 또 네. 동전의 양면적인 측면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제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그래도 궁금하면 자기의 유전체를 분석해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걸까요? 비쌀 것 같은데요. 네. 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한번 지금? 궁금하니까. 아까 막 30억 불 막 이렇게 아까는 투자하셨다고. 3조 이상이 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100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아, 3조에서 100만 원이면 네. 획기적으로 시간도 낮아졌네요. 13년에서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올 때 진단받고 나오는 와. 원데이 케어가 네. 가능해진 시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노 포화 기술이 이제 한창 개발 중인데 그것이 잘 완성이 되면 1시간 안에도 그게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리고 시대가 예전에는 분석 기술 자체가 고가의 소재를 사용해서 그 DNA 시퀀스 유전 정보를 도출하는데 고가의 재료가 들었다면 이제는 그 단가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요새는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DNA 정보가 GATC 4디짓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하지만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제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을 좀 고려를 해보면 내가 해봐야지라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 하고 싶어요. 검사해주세요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검사를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로 알고 네. 있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서비스를 해주는 국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 같은 걸 좀 긁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한번 해볼까 하고서 서비스를 찾아봤는데 그 국가들도 허가가 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 유전체를 한번 다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유전체 아까 말씀드린 30억 개의 DNA를 다 읽는 유전체 검사하고 한두 개의 유전자 검사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정한 유전자, 이 유전자는 내가 한번 검사해보고 싶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가족에 뭐 어떤 분이 좀 그런 질병이 있다면 나도 혹시 그런 질병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지를 다 보지 않아도 네. 한 곳만 찾아보면 돼요. 거기 동호수를 알고 있으니까. 공호수를 알고 있으니까. 그 동호수에서도 네네. 우리 거기는 벽돌마다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35개가 다 번호가 네네. 매겨져 있거든요. 그거 대단하죠. 지도로 이렇게 다 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 주소에 해당하는 곳 집어서 거기만 잘 보면 되거든요.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지 않아도 그 유전자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약이 잘 들을지 네. 안 들을지 이런 걸 구별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그 암 병원에서도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들어오시면 그 일정한 개수의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서 이분이 이 항암제를 써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전체 유전체 정보가 아니라서 나의 개인 정보라던가 그런 취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새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좀 살짝 뒷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김정혜 박사님이 엄청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해서 암을 잡는, 그러니까 일명 암 잡는 추적자 이렇게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국내에는 다른 서양의 국가들에 비해서 비흡연인데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담배도 안 폈는데 암에 걸리는 이 억울한 일은 도대체 어디가 잘못돼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주제로 해서 저희 센터의 연구진들과 그리고 키스트에 있는 연구진, 그리고 국립암센터 연구진 분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그 유전자 속에 숨어 있는 비흡연 폐암자들이 폐암이 걸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시고도 있고요. 유전자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아까 유방암의 경우에서처럼 항암제를 똑같이 처리를 했는데 반응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똑같이 독한 항암제를 썼는데 암도 못 죽이고 몸만 축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원인들을 찾고 그런 분들에겐 또 그럼 여태까지 쓰는 그런 약 말고 어떤 약을 찾을 수 있을지를 유전자에서 숙제를 풀어서 뒤져내는 그런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이 인류가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정상세포는 대부분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자기가 스스로 고쳐요. 잘못됐구나. 그리고 수선을 하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고치는 기능이 없어서 돌연변이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DNA 시퀀스가 아니라 자꾸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서 약을 쳤을 때 그걸 회피하는 전략을 암이 개발해내요. 그래서 A라는 약을 쳤을 때 10마리 중에 9마리의 암세포가 죽었다고 하면 나머지 살아남은 한 마리는 돌연변이를 획득해서 그걸 피해가고 그래서 굉장히 변신도 잘하고 도망가는 전략도 스스로 찾아내는 아주 악성의 세포인 거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암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연구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진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날이 빨리 암을 정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암 얘기도 하다가 지금 여기가 뜨거워졌는데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숨겨진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보는 이정원의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사진을 보고 사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짠! 좋습니다. 이 사진은 뭔가를 X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20세기 생명과학계의 최대 사건, 생명과학계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그 사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염색체. 전문가님,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일까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아까 아파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DNA가 아닐까요? DNA가 맞습니다. DNA가 어떤 구조를 하고 있죠? 이중나선. 더블 헬릭스, 이중나선. 영어로. 네. 좀 공부했습니다. 네, 이게 1958년 노벨상 수상을 가능하게 했던 사진인데요. 김정혜 박사님이 조금 더 설명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엑스레이를 통해 사진 찍듯이 찍은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이전에 과학자들은 DNA라고 하는 것이 4가지의 벽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떤 모양으로 서로
그 블락을 만들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실물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을. 근데 이 실물을 보고서 영국의 과학자인 프랜시스 크릭과 미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왓슨이 여기에 그 이미지상에 요만큼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 디스턴스만큼이 떨어지려면 이 GATC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를 고민한 끝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양의 이중나선 구조를 풀어내고 이 결과를 정말 딱 2페이지짜리 논문을 썼어요. 단 2페이지짜리 논문을 네이처에 출판을 해서 그 결과를 인정받아 굉장히 단시간에 네. 받은 노벨상의 성과인 셈이에요. 그 다음 문제. 사진 없이 일단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사람도 타기 힘든 노벨상을 6번이나 수상한 20세기 유전학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곤충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전학이라고 해서 완두콩을 생각했는데 아. 곤충이라고 하셔서 곤충까지 힌트가 이미 나갔고요.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엄청 작은 뭐 이렇게 좀 귀찮은 애들 있어요. 저 알 것 같습니다. 뭘까요? 아셨어요?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초파리. 오, 정답입니다. 파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초파리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콕 집어서 네. 분명히 종이 다른 파리와 네. 초파리는 좀 어. 다를 수 있는데. 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나요? 1910년에 토머스 헌트 모건이 초파리를 처음으로 실험 동물로 사용을 했고요. 특히 초파리 교배를 통한 돌연변이 연구에서 유전자가 염색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1933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초파리는 여러 과학자들에게 5번이나 더 노벨상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 초파리가 이렇게 생명공학 연구에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대가 굉장히 짧다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북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먼저 죽죠. 네. 그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교배도 쉽고요. 그다음에 유지비도 적게 들고요. 네. 또 중요한 거. 유전자가 초파리가 한 16,000개 정도 되는데 사람하고 큰 차이는 아니죠. 근데 사람에게 질병하고 관련된 유전자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파리 연구를 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질병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고요. 그렇게 귀찮기만 했던 초파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또 혁혁한 공을 세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만큼은 초파리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정원의 잡학사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유전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유전자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는 그 특징 때문에 더욱더 그런 네. 것 같아요. 질병이 전달될 경우에 유전병, 유전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특정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의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님과 지금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있는 엠마뉴엘 샤르탱리에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보고 읽어야 합니다. 이 두 분이 2020년도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시는 성과를 이루셨어요.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정자나 난자나 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가위 시술을 또는 연구를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거는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좋은 유전자가 정말로 밝혀졌다고 했을 때 그런 도구를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권력층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든가 그러면 부나 권력이 세습화되고 되물림되고 이렇게 양극화되고 이런 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크리스퍼 가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실제로 유전자를 막 싹둑 잘라서 막 붙이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철로 만든 이런 가위는 아니고요. 사실은 가위는 효소입니다. 효소 단백질. 우리 식사하면은 우리 먹은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을 소화 효소가 자르잖아요. DNA를 자르는 효소들이 있어요. 바로 그 효소를 이용한 겁니다.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세포 안 중에서도 핵이 있고 핵 안에서도 염색체가 있고 그 안에 또 유전자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지. 그 작은 미세한 곳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물체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걸로 치환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초기에는 잘라내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유전자는 없애버려야 질환이 치료되지만 어떤 경우는 이미 없어져서 생긴 질환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필요한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능은 원래의 크리스퍼-카스 기술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 기술은 그냥 잘라내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넣기도 하고 또 잘못 쓰여지면 바꿔 쓰기도 하고 거꾸로 들어갔으면 제대로 넣고 이런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것들이 최근에 유전자 가위 기술에 발전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크리스퍼 가위가 이제 점점 이제 막 뒤집어서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돼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술이 2019년도에 개발된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라임 에디팅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좀 쉽게 이해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가위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거는 가위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이드 RNA라고 하는 위치 파악 능력을 갖고 있는 일종의 스캐너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카스라고 명명을 하고요. 요거는 가이드 RNA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RNA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내가 고칠 곳이 또는 자를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가이드 RNA는 미생물의 크리스퍼라는 위치에서 생산된 RNA이고요. 이 카스는 카스 유전자에서 이렇게 생산된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미생물에서 처음에는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했는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생물의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 이것이 들어있던 거고요. 뭐같이 보이나요? 박테리오파지. 네, 박테리오파지는 일종의 바이러스예요. 이 바이러스가 여기 괴롭히러 지금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 바이러스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전물질, DNA를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 공장이, 미생물이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대신. 네,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힘들겠죠. 그래서 살다가 죽어버려요. 네, 힘드니까. 그런데 어떤 꽤 많은 미생물은 당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잘라서 이걸 다시 자기의 아까 배웠던 염색체 안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에 얘가 또 들어오면 전에 들어왔던 놈이네? 라고 기억을 하게 되고요.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이 가이드 RNA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가이드 RNA는 전에 들어왔던 DNA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어요.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아이의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잘라버립니다. 유전자 가위는 위치를 파악해서 자른다는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바이러스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미생물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들은 대부분 이런 유전자 가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못했던 미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태됐어요. 예, 지구상에서 사라져서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은 미생물들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유전자 가위화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시각장애. 이게 CEP290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30억 개의 그 유전자 중에 DNA 중에서 한 군데가 바뀌어 있어요. A라는 게 G로 바뀌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앞을 못 봐요. 너무 억울하죠. 예. 그러면 유전자 가위로 여기 잘라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희망스럽게 이 시각장애는 향후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유전 질환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A가 G로 바뀌어 있다. 이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TCC 이런 세 개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필요 없는 부분이 더해질 수 있어요. 자, 특히 빠져 있는 부분들은 빠져 있어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잘라 나온다고 치료가 되지 않겠죠. 다시 빠진 부분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많은 질환들은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자유롭게 또는 고쳐 쓰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질환이 치료가 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거는 약간 복잡하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유전자 가위에서 자, 유전자 가위가 있고요. 여기 스캐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요. 단백질을 하나 더 달아요. 카스에다가. 그러면 얘가 복구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RNA에다가 답안지를 달아요. 그러면 얘는 이 답안지대로 이 역전사라 효소라는 단백질이 고칩니다. 어디를 고치느냐? 얘가 위치를 파악한 곳을 고쳐요. 우리의 DNA에.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고치느냐? 아까는 유전자 가위는 이 두 가닥을 다 자르는데요. 여기 한 군데만 잘라요. 자, 여기가 내가 고칠 곳이야. 그렇게 되면 요 역전사 효소가 여기를 와서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 요 답안지대로 고쳐요. 그렇게 되면 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내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넣거나 넣으면 이 답안지에 넣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쓸데없이 빼고자 할 때는 이 답안지의 일정 부분을 빼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프라임 에디팅 기술로 인해서 겸상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도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판 증후군이나 뭐 듀센 머슬 디지즈나 이런 근육 질환도 치료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 프라임 에디팅 기술이 모든 유전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냐? 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작은 형태의 유전자 가위로 좀 만들고 싶은 노력들이 있어요. 작은. 그래야지만 전달이 쉬워요. 조금 더 정밀하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나는 4개를 넣고 싶은데 가끔 막 3개만 들어간다든가 이런 현상이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상 프라임 에디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 이 유전자 기술로 인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유전자 가위는 사실은 사람에게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을 돌려보시면 많은 생물과 우리 같이 살고 있잖아요. 내 식단에는 전에는 없던, 예를 들어서 어떤 병충해에 잘 걸리는 그런 식물이 먹거리가 값이 비쌌는데 또는 환경이 변해서 기르기 어려웠는데 유전자 교정해서 더욱 병충해에 강하고 영양분도 더 강화되고 이런 작물들이 내 식탁에 올라올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저는 암과 질환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희망하는 미래는 그 유전자 시퀀싱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병에 취약할지를 쉬이 예측할 수 있고 그게 고가의 비용이 아니라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을 때는 부작용이 있는 약이 아니라 내 유전자에 딱 맞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나와서 조금 더 길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전자는 뭐다? 여기에 빈칸에 각자만의 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전자는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마다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유전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나의 백과사전이다.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걸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에게 네. 유전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해 준 거야 라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유전자는 뭐일 것 같니? 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전자는 연결고리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의 말을 쓰겠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전자는 화장 전 미인의 얼굴이다. 네. 원래 미인은 그 자체로 이쁘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특히 이제 그 젊었을 때는 더 이쁘죠. 여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뭐 김이나 이렇게 주근깨나 뭐 이런 것들이 나면 사실 감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살짝 감출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고치면 더 망가지잖아요. 유전자는 그 자체로 이쁜 것 같아요.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것을 어떤 강화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주는 유전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것으로 메이크업 해주는 그런 대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너무 막 남용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좀 아름답게 가꿔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는 메이크업 기술을 연구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메이크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분의 대답을 고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막중한 인물 이게 항상 맡아계십니다. 쉽지가 않은데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유전자는 감출 수 없는 미인의 얼굴 같은 것이며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 그리고 백과사전의 연결, 백과사전 집합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급격한 생명공학의 발전을 우려하면서 인간이 신이 되려 한다고 경고했다고 하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유전자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고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이 좀 더 친근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쾌하고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 너 정말 이뻐